네, 오늘 미증시 인사이트에는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그리고 최일호 채슬리 투자장문 상무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방금 전에 미국의 7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됐거든요. 자, 이번 주에는 6월에 이 CPI, PPI, 소매 판매 여러 가지 주요 물가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현재 이 미국의 물가와 그리고 소비자 심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반적으로 보시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일단 김한진 박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말씀 주셨듯이 방금 나온 미시간 대학 소비자 신뢰 지수도 이번 주에 나온 물가 지표랑 좀 일맥상통하게 나왔습니다. 61.8 소비자 신뢰 지수가요. 예상치 61.5를 상회했고 6월 달에 확정치가 58이니까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반면에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6월 달이 5.0이었는데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7월 잠정치지만 4.4 굉장히 낮게 인플레이션 기대가 나왔고요. 5년 이상 인플레이션도 6월 달에 4.0이었는데 지금 장기 인플레이션이죠. 기대 3.6으로 낮게 나왔습니다. 2월 이후에 가장 최저치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물가가 좀 여러 가지 좀 복잡하게 나왔는데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임의 소비재 성격이라든지 돈이 있어야 소비가 되는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디스인플레이션 물가가 조금 안정되게 나왔고요. 반면에 이제 관세와 관련된 상품 인플레이션 가격은 좀 올랐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이제 상품 가전이라든지 완구 이런 것들이 1.4에서 1.9% 사이에 올랐고요. 또 레저용품이라든지 주방기구 이러한 그 잡다한 이런 그 생활 필수품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아직 그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은 조금 괜찮게 나왔지만 관세 인플레이션이 소비자 물가나 혹은 수입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고요. 어제 발표된 소매 매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약간 관세가 오르기 전에 미리 땡겨서 소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미국인들의 소비 심리, 소비의 패턴을 읽을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생활 필수품 위주로 관세가 많이 부과되는 동남아 지역에 혹은 중국의 우회 생산 기지를 통해서 수입되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생활 필수품 쪽에서 조금 품목별로 소비가 많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6월까지는 그럭저럭 지금 물가에 영향이 제한적이고 이렇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조금 시사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결국은 관건은 과연 관세 효과가 언제 나타날 것이냐 아니면 관세 효과가 이미 나타났는데도 아직까지 물가가 안 오르니까 괜찮은 것이냐 어느 쪽으로 보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최일호 상무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두 가지 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소매 판매 쪽에서 제가 본 거는 소매 판매 지수는 인플레이션 조정 전 지수거든요. 그 얘기는 물량하고 가격을 모두 방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매 판매 지수가 잘 나왔다는 거는 가격이 올라서 잘 나올 수도 있고 물량이 증가해서 잘 나올 수도 있는데 일부분은 관세 때문에 물건 가격이 올라서 그 소매 판매 지수가 잘 나왔다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 심리가 좋아서 잘 나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소비는 여전히 견조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소매 판매 중에서 좀 유심히 본 거는 자동차 쪽인데요. 자동차 쪽에 이제 CPI를 보면은 신차든 중고차든 가격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매 판매에서 자동차 쪽이 잘 나왔다는 것은 물량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 소비재의 대표적인 품목으로 여겨지는 자동차의 소비가 그만큼 좋아졌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그래도 소비는 견조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봤습니다. 네, 이번 주에 사실 금융시장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이슈가 따로 있었죠. 그게 바로 파월 연준 의장 해임이라는 이 얘기가 언론사들을 통해서 나온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게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
다시 미국 금융 시장이 들썩였다 다시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그러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진짜로 파월 의장을 해임하려는 건지, 진짜 뭐 이거 일단 또 시장을 한번 반응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 해임을 하려는 목표가 있는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거든요. 자 김한진 박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지금 금리가 높기 때문에 주택 경기가 얼어붙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오늘 개장 전에 주택 지표가 나왔는데 조금 머쓱하게 좋게 나왔습니다. 네. 건축 허가 면적도 좋게 나왔고 신축 허가 면적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파월 의장은 뭐 조금 뭐 연준 전체를 싸잡아서 지금 비난하고 있는데. 사실 의장을 해임함으로써 얻는 실익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금리 인하 압박을 계속 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 사실 금리 인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의장 독단만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6월 FOMC에서도 우리가 확인했지만 사실은 7명의 의원들이 인하를 반대했고, 2명은 올해 한 번이나만 지금 그 점도표에서 점을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연준 뭐 윌리엄스라든지 뉴욕연은 총재라든지를 비롯해서 다수의 의원들, 한 절반 정도의 의원들은 뭐 지금 금리 인하에 신중한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이제 관세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관세가 조금 물가에 영향을 어떻게 줄지를 아직은 조금 확인할 수 없으니 여름을 지나고 그 다음에 인하를 해도 관계없다라는 것이 이제 연준의 입장인 것 같고요. 사실 그도 그럴 것이 반드시 뭐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시장 금리가 같이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요. 만약에 연준 의장을 자르거나 혹은 이제 연준의 지나치게 행정부가 개입했을 경우에는 지금 금융 시스템에 대한 미국의 금융 시스템의 안정에 대한 중앙은행의 권위에 대한 훼손이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가면서 시장 금리는 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은 오히려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걸 잘 아는 백악관이 일단은 말로 이제 공격을 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자르지는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뭐 OBBA 법안 이러한 예산안이 가져오는 조금 미국의 장기 금리의 상승, 지금 30년물이 5% 위에서 지금 놀고 있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뭐 일본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전 세계 그 금리가 특히 조금 듀레이션이 긴 국채일수록 금리가 상당히 지금 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기준금리 인하 기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트럼프도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조금 신중하게 대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파월 의장에 대한 비난을 진짜 원색적으로 이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 안 했다고 파월 의장을 해임할 수가 없으니까 뭐 연준 건물 보수하는데 돈을 너무 많이 들였다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파월 의장을 공격하고 있는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해임한다 이런 소식이 처음 전해졌을 때 시장에서 아주 이상한 반응이, 사실 김한진 박사도 말씀하셨지만 이상하게 장기 금리가 올라간다든가 증시도 불안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안 오면 물론 뭐 좋겠지만 갑자기 뭐 시장에서 큰 변화가 온다든가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게 우려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과연 최유로 상무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연준의 법안상에 보면은 대통령이 연준 의장 및 이사들을 해임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임할 수 있는데, 정당한 이유라는 게 위법행위라든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좀 냉정하게 보면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해임할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해프닝이 나타났는데 해임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증시가 한 1% 정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S&P 500 보면은 신고가 영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영역에서 약간의 이제 노이즈만으로도 한 1%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소재로 가지고는 사실 뭐 투자 전략에 결정적 어떤 근거가 되기에는
다소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쨌든 실적 시즌이니까 기업들의 펀더멘탈을 실적을 통해서 점검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해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제 파월의 힘을 좀 빼자라는 생각인지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를 뭐 자꾸 거론한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좀 있죠. 근데 궁금한 건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같은 경우는 뭐 7월 금리 인하를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패드워치는 7월에 금리 인하를 안 하고 동결할 가능성이 97%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쯤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지 김한증 박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 주셨듯이 월러 이사가 뭐 적극적으로 7월 인하를 지금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연준의 고민은 아마도 이제 9월 17일 차기 FOMC에서는 차차기죠. 다음 FOMC에서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물가 지표에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만은 비록 이제 고용 시장이 균형 상태이긴 하지만 서비스업 중심 미국의 그 소비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 쪽에서 디스인플레이션 경기 둔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9월 하순경에 열리는 FOMC에서는 일단 올해 하반기에 첫 인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뭐 사실 조삼모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조금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 직시해야 될 부분은 결국에는 연준의 최종 금리가 몇 %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되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것이 10년물을 통해서 전체적인 마켓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있고 또 9월 달, 10월 달부터는 늦어도 한 4분기에는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내년까지는 CPI 한 1%포인트 정도에 가까운 물가 상승 압력이 관세발 물가 상승 압력이 새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아닌 게 아니라 6월 FOMC에서도 패드가 지금 근원 PCE 물가를 2.8에서 3.1로 연말 수치를 올렸지 않습니까? 0.3%포인트를 올렸고 이 얘기는 이제 관세가 이제 조금씩 영향을 미치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뭐 근원 PCE 기준으로 한 3.5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연준이 금리를 많이 내린다고 해도 3.5 이하로 내리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3.5가 상단이니까 4번 내리면은 3.25에서 3.5가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결국에는 올해 2번, 내년에 2번 이런 부분들을 직시한다면 결국에는 조삼모사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기 금리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시점도 동시에 궁금하지만 이럴 때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최일호 상무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금리 인하는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패드와치에서 9월, 12월 해가지고 한 2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데 파월 의장이 얘기하기를 관세만 없었으면은 금리 인하를 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서 좀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더디긴 하지만 계속해서 관세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시점에 해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시성이 더 많아질 텐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그 가시성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약간 긴 시계로 봐서 올해 말 정도 또는 내년 상반기 정도의 시계를 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게 된다면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고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는 상황에서 미국 시장 자체에 대해서 시각 자체를 긍정적으로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니 해도 지금 미국 시장을 이끄는 거는 AI가 이끄는 AI 관련된 밸류체인이 이끄는 대형주 장세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관련 종목들을 조금 더 유심히 보고 또 경기가 너무 나빠지지만 않는다면 중소형주 단에서도 테마를 이루면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최일호 상무께서 이 관세를 거론하셔서 마침 또 관세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 자, 이유가 미국한테 자동차 관세율을 서로 낮추자, 이렇게 윈윈 전략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김한진 박사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지금 뭐 막 협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과 유럽의 자동차 수출은 뭐 금액 기준으로 한 6대1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주셨듯이 만약에 17.5%의 관세를 물리고 EU한테 미국의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 그다음에 미국의 자동차는 이제 유럽에 수출할 때 0% 이렇게 타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그 내용대로 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유럽 입장에서는 사실은 미국의 생산 기지를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비록 독일 업체들 BMW, 폭스바겐 중심으로 미국 현지 생산 기지가 많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세와 관련해서 제 생각에는 한 세 그룹으로 나눠서 미국은 전략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중국이죠. 중국 때리기가 가장 중요한 관세 이슈이기 때문에 중국은 30%에서 40% 궁극적으로 올해 연말 정도에는 이제 그렇게 맞추려고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 유럽, 또 일본, 이것은 좀 약간 뭐 국가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10에서 20% 이제 국가별로 조금 이제 차등을 두면서 가져갈 가능성. 그리고 이제 남아시아 중심으로 이제 우회 수출국, 지금 그 여러 이제 우회 수출국 베트남 비롯한 이런 국가들은 뭐 굉장히 높은 20%에서 35%의 관세율, 이렇게 3등급으로 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거의 한 15%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빠지고 더하고 이런 품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의 수입 관세 수입 목적, 연간 뭐 3천억 달러 정도의 수입 관세 목적을 달성하면서 적절하게 일단은 올해 연말까지 그렇게 협상을 이뤄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과 EU가 서로의 자동차 관세를 인하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생기면서, 이게 혹시 미국의 빅3, 이 자동차 제조사의 주가 상승을 좀 이끄는 소재가 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궁금해집니다. 최일호 상무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당연히 그 단기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트레이딩 정도의 전략을 활용을 해서 수익의 기회로 삼아보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자동차 산업이 성숙 산업이지 않습니까? 치열하게 그 업체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뚜렷한 이제 성장 모멘텀이나 수익성 개선이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다른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다면 굳이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봐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규제 완화 중에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면서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업체들한테 어느 정도 반사수혜가 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놨거든요. 저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단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자동차 산업은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보택시 쪽으로 가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기존의 내연기관차들이 수혜를 입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차별적인 경쟁력을 이끌 수 있을 것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분명히 앞으로 잘하는 기업하고 잘 못하는 기업들이 시간이 가면서 차별화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디니어스 법안이 이제 드디어 상하원 문턱을 다 넘어섰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달러 패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궁금해질 텐데요. 자, 김한진 박사께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네, 이미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미국 국채를 한 1,800억 달러 갖고 있고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베센트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2조 달러 정도까지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국채를 뭐 이렇게 소유할 거다. 지금
준비 자산으로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지금 참고적으로 일본이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데 1조 1천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민간에서 미국 국채 수요가 가장 증가할 거고 이게 결국에는 조금 코인이 국제 결제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결국에는 미국 국채라는 것이 이제 달러의 매개체니까요. 하지만 달러 가치가 그렇다고 해서 변할까라는 것은 사실은 모자 바꿔쓰기 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달러 가치에 대한 영향은 이렇게 제한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미증시 인사이트에서는요.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그리고 채슬리 투자자문의 최유로 상무와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